엄마 여기 계셨어요? 수년째 공사 중지된 썰렁한 건물. 전기도 사람도 없는 이곳에 한 어머니가 홀로 버려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말했죠. 요양원은 돈이 많이 드니까 잠시만 여기 계세요.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운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지니고 있던 100억 원의 땅 문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비밀을 버린 자들이 가장 후회할 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정희는 새벽에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눈만은 먼저 떠졌지요.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침대 머리맡에는 오래된 탁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알람 시계, 남편의 흑백 사진, 그리고 3번이나 접혀 얇아진 갈색 봉투 하나. 봉투 위에는 연필로 적은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만 볼 것. 정의는 오늘도 그 봉투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손끝에 종이의 거친 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또 괜한 걱정할 필요 없지요. 이거 하나 지키는 건 나한테 남은 마지막 일이니까요. 그녀는 아직 잠든 다리를 한번 주물렀습니다. 무릎은 쑤셨고 손가락 마디는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으니까요. 싱크대 위에는 전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뒤집어둔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밥솥을 열어보았습니다. 찹쌀이 섞인 하얀 쌀밥에서 아직도 미지근한 김이 조금 올라오고 있었지요. 우리 기훈이는 오늘도 바쁘겠지요. 유진이는 또 회의 있다고 했고,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밥을 덜어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깨웠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내려고 맞춘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거실 창에서 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이는 집이었지요. 그러나 남편은 그 햇빛을 오래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은 아들 부부의 집이 되었고 정희는 잠시 함께 지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잠시라는 말이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방문이 하나씩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왔지요. 어머니, 아직 안 나가셨어요? 오늘 병원 진료 있는 날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 주는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대답은 공손했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귀찮음이 엉켜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척할 뿐이었지요. 잠시 뒤 방에서 나온 기훈이 허리를 한번 쭉 폈습니다. 정장을 걸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엄마, 커피 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내릴게요. 정희는 손에 쥔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기울였습니다. 컵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기훈은 식탁에 앉아 TV 뉴스를 틀었습니다. 경제지표, 부동산, 이자율 얘기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한번 쳐다보았다가 조용히 밑반찬을 꺼냈습니다. 된장찌개엔 두부 반모,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잘라서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들, 많이는 못 먹어도 조금은 먹고 가요. 아침 굶으면 속 버려요. 응, 엄마. 근데 요즘 일도 많고 회식도 많고 몸이 2개여도 모자라. 그래도 건강이 먼저지요. 내 몸 상하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기훈은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예전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밥상에 앉으면 엄마와 눈을 맞추며 떠들곤 했지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장난처럼 내뱉던 꿈들까지.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집도 좋은 데로 옮겨줄 거야. 우리 엄마는 일 안 해도 되게 해줄 거야. 그 약속을 하던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휴대폰 화면과 회사 채팅에 더 익숙해진 중년 남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은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식탁을 정리하고 작은 베란다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에는 남편이 키우던 화분들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대신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있지요? 우리 기훈이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맞지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베란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오랫동안 참고 견딘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남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면 됐다. 기훈이에게는 빚을 남기지 말자. 그래서 둘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시장과 공장, 공사 현장과 야근.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택이 바로 그 땅 문서였습니다. 서울 외곽, 누구는 바라보지도 않던 허허 벌판. 그러나 남편은 말했지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달라질 거야. 우린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그 땅값이 이렇게 커질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지요.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꼴은 더 보기 싫었어요.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장을 보는 것도 혼자 하기에는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들어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기훈도 유진도 처음에는 기꺼이 받아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같이 사셔야죠. 가족인데요.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는 게 더 불편해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병원 진료가 잦아지고 약값과 간병비가 늘어났습니다. 유진의 표정에는 점점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기훈의 말 속에는 짧은 한숨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요즘 엄마 병원비도 장난 아니야. 우리도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한계가 있어. 현관문이 닫힐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 TV 소리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만 앉아있던 부부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우연히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이렇게는 안 돼. 나도 지쳤어. 나도 알아. 근데 엄마를 어디다 모셔. 요양원도 다 돈이야. 지금 형편의 그 비용까지 감당하면 우리 진짜 무너져. 그렇다고 집에 계속 같이 살기도 힘들고 당분간만 어딘가에 보내야 해. 우리 사정 정리될 때까지만. 그 말에 정희의 손에 들려있던 컵이 살짝 떨렸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렸지요.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짐이 되었다는 것을. 방 안에 앉아 정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 속 서류를 꺼내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겉면만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이 서류 하나로 우리 아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게 정말 이 아이에게 복이 될까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유진은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을 쥔 채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비용, 노모 부양 스트레스, 공사 중단 건물 매각 같은 단어들이 화면 위로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어딘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깔려 있었지요. 며칠 뒤 기우는 퇴근길에 어딘가를 다녀온 듯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벗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다 알아봤어. 당분간 있을 만한 데가 있긴 해. 그래요? 정리되면 말씀해봐요. 제가 맞춰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그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 속에는 자신의 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학교 운동장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제일 두려운 건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랍을 잠갔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남편이 남겨둔 한 장의 종이와 아직 열리지 않은 선택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머지않아 모든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어도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예전처럼 편안한 숨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운이라는 것이 있지요. 누군가 마음을 닫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은 먼저 표정에서, 몸짓에서, 작은 한숨에서 티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반찬 수는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요즘 다들 다이어트 해야 한다며 웃어 넘겼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그 말 뒤에 장바구니, 무게와 카드값 걱정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요. 아들,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힘들었지요? 기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웃으려다만 표정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응, 엄마.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프로젝트도 계속 터지고 머리가 복잡해. 그래도 밥 한 끼는 제대로 먹고 생각해요. 속이 비면 더 힘들지요. 정희는 일부러 웃으며 밥을 퍼담았습니다. 아들의 그릇을 조금 더 가득 채우고 자기 그릇은 반쯤만 떠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진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본인 것도 좀 챙겨 드세요. 자꾸 덜 드시고 그러면 건강 더 나빠지잖아요.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도 정희는 어딘가 멀어진 거리를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도 힘들다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글씨로 겹쳐 보이는 것 같았지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정희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 쪽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요즘 너무 지쳐. 회사 일도 일인데 집에 와서도 계속 신경 쓰이잖아. 알아. 나도 스트레스야. 근데 엄마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알지. 근데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약 챙기는 것도, 집안일 다시 정리하는 것도 나 혼자서는 버거워. 정희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청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려 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귀는 저절로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 부르는 건 어때?
주 몇 회라도 도와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것도 다 돈이야. 지금도 대출 이자에 애 학원비에 병원비까지. 우리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 줄 알아? 숫자를 나열하는 기운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산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좋은 데 찾아보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고. 유진아, 요양원 월 비용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봤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큰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엄마를 거기에 모신다는 건 솔직히 부담이 더 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계속 같이 사는 것도 이제는 한계인 것 같아. 나도 사람인데 버티기만 할 수는 없잖아. 그 말이 유진의 진심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진심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지친다는 사실이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으로 들어온 정희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괜찮아진다는 말은 점점 설득력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기훈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주말에 잠깐 드라이브 갈까요? 정희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라이브요? 응. 엄마도 답답하시잖아요. 공기도 좀 쐬고 바람도 쐬고. 겸사겸사 내가 알아본 데도 하나 있어.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유진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얼굴색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저도 마음이 걸렸어요.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그것은 분명 다정한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가슴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알아본데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밤에 누워 정희는 여러 번 뒤척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조금 더 공들여 옷을 골랐습니다. 옅은 꽃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단정한 바지에 손으로 몇 번 주름을 펴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지요. 그래도 내가 나를 지켜야지요. 현관 앞에는 이미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훈은 차 키를 손에 쥔 채 웃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편하게 타고 있기만 하세요. 그래, 아들. 이렇게 나가보는 것도 오랜만이네. 유진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너희는 안 바쁜 거야? 주말엔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럴 때라도 같이 가야죠.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고 익숙한 상가와 버스 정류장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얼마 동안은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노래와 바퀴가 도로를 지나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는 질문이 정희의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몇 번이고 되돌아갔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내가 이렇게 시간 내줘서 엄마가 참 고맙다. 기훈은 눈을 가볍게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하지 마.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는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리 느껴졌습니다. 도시는 점점 뒤로 사라지고 공사 차량이 자주 보이는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도로 옆으로는 철제 펜스와 공사 안내 표지판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디 쪽이냐? 아, 엄마. 근처에 개발되는 데가 하나 있어서 잠깐만 들렀다가 갈 거예요. 내가 일하는 데랑도 관련이 있어서. 기훈의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는 자꾸만 자기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차는 공사장 입구 쪽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듯 곳곳에 녹슨 철근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덜 마른 회색 시멘트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함을 감추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여기 요즘은 이런데도 카페가 생겼나 보네. 젊은 사람들은 이런데도 잘 다니고 그런다면서. 유진이 잠깐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여기도 정리되면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빛이 들어오고. 지금은 조금 어수선하지만요. 그 말 속에 마치 이 공간이 곧 다른 의미를 얻게 될 것 같은 이상한 예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기훈은 먼저 내려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부터 계속 쥐고 있던 작은 메모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소와 연락처, 임시보관, 관리인에게 열쇠 인수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발밑의 콘크리트 바닥은 아직 덜 마른 듯 미끄럽고 먼지 섞인 냄새가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아들, 여기가 우리가 들를 곳이냐? 기훈은 잠시 숨을 들이켰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친한 분이 잠시 관리하는 데인데 조금만 여기서 계시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유진이 뒤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여기는 당분간 잠깐만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곧 정리해서 다시 모실게요. 정희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여기가 사람 사는 데는 아니잖니.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원망보다도 믿고 싶었던 마음이 깨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훈의 어깨가 잠시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어. 회사도 불안하고 집도 좁고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그는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유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람 한 명을 이런 곳에 남겨두는 것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정희는 손에 쥔 작은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에는 여벌 옷 몇 벌, 약 봉지, 그리고 오래된 손수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서랍 속 갈색 봉투는 오늘 따라왔습니다. 떠나기 전 그냥 손에 쥐어보고 싶어서 함께 넣어버린 것이지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더 붙들고 싶진 않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요. 근데 아들, 정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잠시만 그러는 거지? 기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유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 키를 쥔 손이 조금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시 올게. 그 말은 약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위로였을까요?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공사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철근 사이를 지나가며 들리는 소리만 낡은 건물 안을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나지 않은 공간,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벽, 한쪽 구석에 쌓인 각종 자재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참 뒤 그녀가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지요. 서랍 속에서 함께 나온 봉투가 가방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평생을 걸고 남겨둔 마지막 선택이 아직 펼쳐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버려졌다고 해서 내 삶까지 버려지는 건 아니지요. 나를 버린 아이에게 내 마지막까지 내줄 수는 없겠지요. 그 다짐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이끄는 조용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한 번 나더니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 끈이 축 늘어졌습니다. 움직이면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아서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건물 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눅눅한 시멘트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돌아오겠지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힘을 실어보려고 입술을 여러 번 다물었다가 떼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에서는 아니야라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벽에 기대 앉았다가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은 유리 대신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천장은 미완성인 채 철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쓰다 만 목재와 페인트통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요. 여기 사람 손이 오래 안 탄 것 같네요. 바닥에는 오래된 발자국과 낙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때 이곳에 드나들다 언젠가부터 완전히 발길을 끄는 흔적 같았습니다. 정희는 출입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철문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습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탁 하고 열리는 소리에 잠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아직 완전히 가둔 건 아니네요. 그러나 문 밖이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인지 천장 전등은 이스나마나한 장식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자잘한 돌멩이와 파편들이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난간 옆으로 몸을 붙이고 계단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한쪽이 부서진 채 위태롭게 걸려 있었고 몇 칸은 시멘트가 깨져 속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기를 내려가다가 잘못 발 디디면 무릎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미 다리 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번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려갈까 말까? 눈으로 수도 없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한 용기는 부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요. 다시 원래 있던 층으로 돌아오자 더욱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래도 그곳에는 벽에 기대 앉을 자리라도 있었으니까요. 가방에서 물병과 작은 간식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 괜히 손에 집히는 대로 넣었던 것들입니다. 약봉지, 휴지, 작은 사탕 몇 개. 이걸 아껴 먹어야겠네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방 안을 정리하다 손끝에 익숙한 촉감이 닿았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아, 너도 같이 따라 나왔구나. 집을 나오기 전
왜인지 서랍을 한 번 더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봉투를 한 번 쓸어보고 다시 넣으려 했던 건데 손이 봉투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 그대로 가방 안에 넣어버렸지요. 정희는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는 손때가 묻어 약간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종이는 군데군데 약하게 찢어져 있었고 그마저도 테이프로 여러 번 덧붙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걸 결국 이렇게까지 들고 나오게 되네요. 살며시 봉투를 눌러보았습니다. 안에 든 문서가 아주 얇은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이 땅은 내가 마지막까지 쓰고 싶은데 쓰면 된다. 굳이 아이들에게 줄 필요 없어.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 말이 입술 끝에서 늘 맴돌았지요. 그러나 지금 낡은 공사 현장 한가운데에 앉아 하루를 시작도 못한 얼굴로 있는 자신을 떠올리니 남편의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여보, 혹시 그때는 이런 나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울어버리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아서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밖에서 사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멀리서 트럭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점심쯤 되어 배에서 조용히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작은 빵 조각을 꺼내 한 입씩 천천히 잘라 먹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요. 하루만 있으면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견디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바깥의 기운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건물 안 공기가 눅눅해지고 벽면에서 서늘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는 몇 번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출구가 있지 않을까,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의자 하나, 녹슨 사다리 하나, 그리고 먼지 가득한 붉은 소화기. 소화기를 잠깐 들어볼까 하다가 그녀는 곧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휘두른다고 누가 나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요. 창문 역할을 하는 틈으로 멀리 다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기에도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밥을 먹고 웃고 TV를 보고 당연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그 일상이 이곳과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어둠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아무 불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시간의 감각은 더 쉽게 흐트러졌습니다. 정희는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옷을 통해 스며들어 허리까지 서늘해졌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그 아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할까요? 아니면 원래 아픈 사람이었다고 말할까요? 생각이 그 지점까지 흘러가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치 목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가슴팍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게 많아요. 그녀의 손이 다시 갈색 봉투를 더듬었습니다. 봉투 모서리를 움켜쥐는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대로 저 아이들에게 남겨두면 안 되겠네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 언젠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게, 싸우게 만들지 않게, 때가 되면 조용히 나눠줄 수 있는 무엇처럼. 하지만 이곳에서의 하루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버린 아이에게 마지막까지 내 것을 쥐어주는 건 내가 나를 버리는 거지요. 말을 끝내고 나니 조금은 숨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조용히 끊어내야 할 끈을 한 가닥 자른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왔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출입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 끝 계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멀리 건물 입구 근처에서 차 한 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잠시 켜졌다 꺼지더니 안전모를 쓴 남자 둘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아직도 안 팔렸냐? 그러게요. 사장님이 그러는데 내년쯤 다시 정리하자고만 하시던데요. 두 사람이 나누는 말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단어 몇 개만 들렸지만 정희는 숨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위층은요? 아, 거기도 한번 돌긴 해야죠. 안전점검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시간도 늦었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오죠 뭐. 남자의 말이 거기까지 들렸습니다. 정희는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내일 다시 온다고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이 건물이 완전히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이곳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곳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듯 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다시 조용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조용함은 조금 전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두 손으로 봉투를 감쌌습니다. 그래요. 내일이든 모레든 누군가 다시 온다면 나는 그때까지 버텨야겠지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피로와 공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이 남긴 이 땅 문서, 이제는 정말 당신 말대로 써야겠어요. 남편의 유언이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넘기기 위한 재산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줄 마지막 방패로,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로. 공사 현장의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버려졌다고 끝까지 버려진 사람으로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가올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내일이 구원을 가져올지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이제는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나는 내 방식대로 답을 찾아볼 겁니다. 해가 다시 떠올랐을 때 건물 안 공기는 조금 덜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몸은 밤새 굳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결리고 다리는 저렸습니다. 손가락은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오래 붙어 있으면
정말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오겠지요. 어제 분명 그랬으니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며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는 여전히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결심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다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세우고 반사적으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방향에서 남자 목소리 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맞죠? 안전점검 요청 들어온대. 예, 2층도 한번 둘러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철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 일을 하러 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서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여기 사람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철문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안전모를 쓴 남자가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떻게 계신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경계보다 걱정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서 있던 다른 남자도 황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벽에 기대선 채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 버스 잘못 내린 것도 아니고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버려졌어요.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말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두 남자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버려졌다고요? 혹시 가족분이랑 같이 오셨다가 이런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여기에 놓고 가버렸어요. 잠깐이라고 정리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등이 떨렸습니다. 남자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119부터 부를게요. 어르신, 잠깐만 버티세요. 혹시 어지럽거나 숨쉬기 힘드세요? 괜찮아요. 하루 이틀 굶는 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들 한다면서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 하나가 상의 점퍼를 벗어 정희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춥잖아요.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곧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이 들어와 상태를 살피고 간단한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탈수 기운이 좀 있고요. 저체온이 조금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면 병원 가는 건 괜찮지요? 정희의 물음에 구급대원은 잠시 멈칫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지금은 그냥 몸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희는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사 현장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낯선 곳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고 간단한 수액과 처치를 받은 뒤 정희는 잠시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공사 현장 관리자 중 한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바쁘실 텐데 굳이 여기까지 안 계셔도 되는데요. 어르신, 어떻게 그냥 보내요. 여기까지 모셔온 사람인데 마무리까지 봐야죠. 그는 쑥스러운 듯 말을 줄였습니다. 정희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마음속에서만 되뇌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이정희 어르신 맞으세요? 네, 맞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함께 사시던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정희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사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각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함께 살던 아들, 며느리 이야기, 경제적인 어려움 이야기, 병원비와 약값 이야기, 그리고 공사 현장에 데려다 놓고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린 그날 이야기까지. 사회복지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씩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정희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을 돕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봐도 될까요? 도움이라니요. 어르신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시도록 법적, 행정적인 부분을 같이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혼자서 감당하시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니까요. 정희는 그 말을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괜찮다고 말하며 스스로 삼키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의 차가운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고립과 두려움, 그리고 어제 내린 결심이 다시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는 혼자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입니다.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이제는 알고 싶어요. 사회복지사는 그 말을 깊이 새겨듣는 듯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셔도 늦지 않아요. 그날 저녁 사회복지사는 정희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맡고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공짜로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노인 학대나 버려지는 문제는 혼자 참으라고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구조의 문제이기도 해요. 변호사의 말은 단단했지만 비난을 쏟아내는 톤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한 번에 벌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상처 입은 사람을 제대로 세우자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어르신께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그 선택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정희는 그 말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버티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른 길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아드님과 며느님도 반드시 이 자리에 오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르신의 마음을 처음부터 다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책임을 그들도 함께 져야겠지요. 며칠 뒤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상담실 안, 긴 탁자 한쪽 끝에 정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옆에는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탁자 반대편에는 기훈과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뒤에 어떤 말도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변명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정희 어르신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탁자 위에 올려둔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천천히 펴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생각했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기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엄마, 그게 그날은 우리가 잠깐 내 말부터 끝까지 들어라. 정희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다져온 말들이 차근차근 나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안다. 너희가 돈 때문에, 집 때문에, 미래 때문에 많이 불안했겠지. 그녀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 공사 현장에 혼자 두고 가는 건, 그건 어떤 말로도 달라지지 않는다. 조용한 상담실 안에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기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던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날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그 생각만 났어. 유진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잠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사실 그 자리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그만하자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피했어요. 그녀는 손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비겁한 거라는 것도 압니다. 정희는 두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까지 같이 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물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 듣고 싶었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탁자 위에 놓인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상처를 받으면 거기 흉터가 남지. 그래도 나는 이 상처를 미움만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다. 그 말에 기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내 남은 날들을 나 스스로를 위해 조금은 쓰고 싶다. 너희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녀는 옆에 앉은 사회복지사와 변호사를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자신을 발견해준 관리자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나를 버린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준 건 너희가 아니었어. 낯선 사람들이었지. 탁자 너머 공기가 잠시 묵직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쓸지는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정할 거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너희에게 다 주는 건 그만하겠다. 대신 정말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게 아들이든 아들이 아니든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기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 엄마 아들인데. 정희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내 모든 걸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너도 이제 알아야 한다. 상담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처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처음으로 같은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 묵직한 시간 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희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오렌지색과 분홍색이 섞인 하늘이 조금씩 어둠과 섞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게 남겨둔 거였지요. 가방 속 봉투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돈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주도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쓸지, 어디에 나눌지, 누구 손을 잡을지 내가 정할 거예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미움만이 아니라 깨달음과 선택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내 남은 생이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도록. 그녀의 시선은 멀리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내일에는 땅 문서 한 장이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깨닫게 만들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정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마지막 장에서 어떤 반전을 만들지 그 자신도 조금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봄비가 한번 지나간 뒤 공기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상담과 조정, 몇 번의 서류 작성과 확인이 이어졌고 정희의 삶은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땅 문서 문제도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남긴 그 땅의 대부분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작은 쉼터와 주거 공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미루지 않도록 돕는 의료비 지원, 그리고 한때 자신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 이 땅은 누군가를 버리는 데 쓰이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정희가 조용히 남긴 말이 기부 계약서 한 구석에 메모처럼 적혀 남았습니다. 그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자신을 발견해준 관리자와 과정을 함께해준 사회복지사, 변호사에게도 작지 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날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준 게 제 인생을 다시 세운 일 같았어요. 그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도 이 일을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의의 거처도 달라졌습니다. 병원과 재단의 도움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 한 채가 마련되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근처에 공원과 재래시장이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이사 첫날 정희는 창문을 활짝 열고 먼저 바람을 들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 자리 하나는 찾은 것 같네요. 혼잣말 같았지만 그 말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작은 탁자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조그마한 화분 하나 그리고 읽다 둔 책이 놓였습니다. 이전 집에서처럼 모든 것이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채워나가는 공간이었지요. 아침이 되면 느리지만 스스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을 조금 사고 간단한 반찬거리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는 평소 눈여겨보지 않던 봄꽃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일과를 만들 수 있겠네요. 기우는 그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엄마가 땅을 대부분 기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운함과 허탈함,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 뒤에 숨어 있던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텅 빈 건물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을 엄마의 모습, 그 자리로 엄마를 데려다 놓고 돌아오던 자신의 뒷모습,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떨리던 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후로 기우는 회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몇 번이고 혼자 병원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볼 자신이 쉽게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정희 어르신이 새 집에 입주하셨어요. 혹시 찾아가 보고 싶으시면 주소를 알려드릴까요? 잠시의 망설임 끝에 기우는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글씨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편의점에서 작은 과일 세트와 꽃 한 다발을 사서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열린 문틈 사이로 정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살이 조금 빠졌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기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희의 눈이 잠깐 크게 떠졌다가 부드럽게 가늘어졌습니다. 왔구나. 그녀는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라. 문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이웃들이 궁금해하겠다. 그 단순한 말에 기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도 돼? 그래. 이 집에서 내가 누굴 못 들어오게 하겠니? 정희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새집 거실은 크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 2개,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보리차, 소파 대신 깔아둔 폭신한 방석 몇 개. 엄마, 여기 생각보다 좋은데? 기훈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지금껏 살아온 어떤 집보다 마음이 덜 무거운 집이다. 정희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그동안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해서. 그래, 못했지. 정희는 아들의 말을 바로 받지 않고 한번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왔잖아. 늦으면 안 왔다고 하려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늦은 건 아니다. 그 말에 기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보고서 쓰다가도 회의하다가도 엄마 생각이 계속 나서 숨이 막혔어. 이제는 보고서보다 중요한 걸 조금은 알겠니? 정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기우는 한참 동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알 것 같아.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그리고 그 참음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저릿했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까지 완전히 대신 짊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기훈아, 응, 나는 너를 용서한다 말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너무 쉽지 않아서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다. 정희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싶다. 도망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걸 보고 싶다. 그 말은 당장 모든 게 괜찮다는 가벼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쌓아보겠다는 느린 약속이었습니다. 기우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그 기회 나한테 줄 수 있어? 정희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한테 주겠다. 하지만 그 기회를 너 스스로도 놓치지 말아라. 그 후로 기우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엄마 집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늘 큰 상을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히 국 하나, 반찬 두세 가지. 그 대신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얘기 대신 예전에 가족이 함께 살던 시절 이야기, 젊은 시절 아버지와 고생하던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아들이 어릴 때 어떤 말을 자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너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니? 엄마, 나 크면 엄마 힘들게 안 할 거라고 말을 하다. 정희는 웃기도 하고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기우는 그 기억들이 부끄럽고도 고마웠습니다. 엄마, 그때 그 말, 이제라도 조금씩 진짜로 만들어 볼게.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말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지. 며느리 유진 역시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정희 앞에 서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손을 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문 앞에서 유진은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 얼굴부터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왔구나. 얼른 들어와라. 아이들은 거실로 폴짝폴짝 뛰어들어가 창밖 구경을 하며 웃었습니다. 유진은 현관 신발을 정리한 뒤 거실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땐 정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유진아, 네.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유진은 놀란 눈으로 정희를 보았습니다. 너도 버티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너희 가족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갔겠지. 정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평생 그 자리에서만 머물 필요는 없다. 유진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찾아뵙고 도와드리고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줄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는지.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 둘 다 미워만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제부터는 진짜로 가족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았으면 한다. 그 말은 지나치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가 함께 새롭게 지켜야 할 기준을 조용히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기부했던 땅의 일부에 작은 노인 복지 공간이 세워졌습니다. 정희는 초청장을 받고 소박한 개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건물 앞 현수막에는 이정희 어르신 기부 기념이라는 글귀가 하나의 문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그 글귀보다 문 앞에 놓인 긴 의자와 난간 안으로 이어진 따뜻한 불빛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여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되겠지요. 옆에서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이 공간도 없었을 겁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냥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요. 멀리서 기훈과 유진, 아이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주 하나가 정희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는데 여기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래. 맞아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지. 할머니는 그냥 처음에 조그마한 문만 열어준 거고.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크면 누구 도와주는 사람 될래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래,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넌 이미 벌써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아이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버스 창문에 기대어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며 버스 창밖을 보던 시간, 남편과 시장 다녀오며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몸을 기댔던 시간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평생 벌어모은 건 돈만이 아니었네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 했던 그 마음이었네요. 그녀는 그 마음을 조금 늦게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덕분에 버려졌던 자리는 이제 누군가를 맞이하는 곳으로 바뀌고 끊어질 뻔했던 가족의 인연도 비록 모양은 달라졌지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정희는 작은 스탠드를 켜고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몇 줄씩 적고 난 뒤 마지막 페이지에 느껴야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도 누군가에게 조금은 따뜻한 흔적으로 남기를.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버려졌던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려지지 않은 삶이었지요. 내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에는 작은 불빛들이
도시 밤하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정의의 하루도 조용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잘못, 후회와 용서, 그리고 늦게 찾아온 깨달음까지 함께 품은 채 그래도 내일도 한 번 더 살아보자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언젠가 이 한 문장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날에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으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 감성 영상과 인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조금씩 풀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위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